예,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미래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되는 다섯 번째 유학적 가치로 창의 경영과 지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하죠. 창세기 성경의 첫 구절을 보면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지혜로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을 하실 때라는 이러한 구절이 나오고, 우리가 무슬림, 이슬람에 따르는 코란 경전을 보면 첫 구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유학 경전의 하나인 논어에 보면 첫 구절이 뭐냐 그러면 자왈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요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자, 다른 경전들은 보면 하느님, 관자자 보살, 그다음 알라 이와 같이 우리 절대자인 신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학에서는 배우는 거 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배움이라는 거 나와요. 자, 그만큼 유학에서는 모든 시작을 배움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 배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하루에도 수십 번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일구일투족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배워 나오죠. 그죠? 우리가 배움이 없이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 우측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섭렵한 다음에 올바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 처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또 우리가 상상을 하죠.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학에서는 천명지위 성이다.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것이 바로 본성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본성이라는 것은 성리학에서는 리라고도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주돈이라는 분이 있어요. 북송오자라고 합니다. 북송에 다섯 명의 현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주돈, 주렴계라고도 합니다만은 주돈이 선생이 태극도설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주의 운행 질서를 정리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모든 우주의 만물의 법칙이 태극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음과 양, 이기, 음양의 이기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 이기는 다시 다섯 가지 오행, 화수목금토 이거를 낳고, 이 음양과 오행이 같이 조화를 부려서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교묘한 교합을 통해 가지고 만물이 만들어졌다 하는 일목요연한 나름대로의 우주 발생 철학을 태극도설에서 주돈이 선생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건도는 성남하고 곤도는 성녀라. 그러니까 하늘의 길은 남자를 만들어내고 땅의 길은 여자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기, 음양의 이기가 서로 교감을 해서 화생 만물이라, 서로 조화되고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만물이 생생하고 만물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니 변화가 무궁이라, 변화가 끝이 없이 변화돼 간다 이런 얘기. 그 중에서 유인야 사람만이 득
기수의 체령이라. 수라는 건 빼어날 수예요. 오로지 하늘에서 사람만이 빼어난 체령, 아주 우수한 정신, 빼어난 정신을 이성을 받았기 때문에 영특해지는 거죠. 형기생이, 그래서 이 신체가, 기가 나와서 신체가 만들어지니 그 정신이 발하여 지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성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던 본성, 이성으로부터, 리로부터 지혜가 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하고 다르게 하늘로부터 뛰어난 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로부터 다른 동물과 다른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주렴계 선생이 주장하는 태극도설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자는 배움은 말 그대로 생각과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배우는 걸로 끝나면 끝이죠. 자활, 학이불사, 배우고 불사라는 건 생각도 안 해. 배우는 걸로 끝. 들었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아무것도. 배우고 생각 안 하면, 다시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사이불학, 생각만 하고 불학,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위태롭게 된다. 우리가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 독단, 자기 편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는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자신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서 옳게 활용할 줄 알아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단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유학에서 창의경영은 바로 지경영하고 지혜경영하고 우리가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정 11편에서 자완을 공자는 얘기했죠. 옹고이지신, 옛것을 배워서 지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가이위사이라, 스승이 될 수 있다. 가이위사이라, 스승이 될 수 있다. 옛것을 배워서 옛것만 알면 스승이 될 수 없고, 옛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야? 지라는 것은 옛것을 배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알게끔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것을 알아내야 된다. 공자는 바로 이 배움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배움을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면은 자기가 뭐를 배워요? 세상의 이치, 그 다음에 세상의 규범, 이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제대로 배워야지 이해가 통하게 되고 덕이 쌓이고 되고, 그렇게 돼서 세상이 평화롭게 되고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배움을 중시한 거예요. 우리가 창의경영, 미래경영에 있어 가지고 창의경영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창의가 없으면은 회사가 망한다, 기업이 망한다, 조직도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창의경영의 키는 뭡니까? 변화혁신이죠. 새로운 것,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혁신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후생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창의경영의 목적이고, 공자가 얘기하는 배움, 지경영은 바로 배움을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고 공존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따라서 공자의 지경영과 미래경영의 창의경영은 맥이 통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의경영은 전번 핵심 가치 얘기할 때 얘기했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했죠. Creative Destruction, 그죠? 우리가 헤라클레이토스는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만물이 변한다. 만물이 변하니까 변화에 순응해서 네 자신도 변하고 모든 것이 따라서 변해져야 된다. 다시 창의적인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슌페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새로운 조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된다. 새로운 조합이라는 것은 제조 공정서부터 유통,
그다음에 판로, 조직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존 케인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제학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어려움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법고 무가를 주장해요. 법고 무가. 법고가 무슨 뜻이에요? 법고 옛것을 따르면 이런 얘기. 법고 옛것을 따르면 무과 과오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옛것대로 하면은 과오가 없어진다. 이런 말들을 예전에 많이 해요. 라떼. I'm a horse. 나는 말이다.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꼰대라고들 말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자도 얘기했죠. 헌문 23장에 자로문 사군. 자로가 임금을 어떻게 모셔야 되죠? 라고 물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물기야. 기라는 것을 속인다. 네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 범지 그리고 그한테 임금한테 덤벼 들어라. 다시 얘기하면 임금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임금님 그것이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덤벼 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임금이 잘못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다. 죽음이 두려워서 덤비지 않으면 계속 잘못된 대로 빠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장희경영의 두 번째가 키워드가 변화 수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했듯이 현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서울대 교수 우리가 이근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발자 함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성공한 기업일수록 선발자 먼저 간 기업이 함정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선발자 함정을 정의하기를 새로운 기술 또는 사업 모델이 출현할 때 과거 성공에 도취되어서 기존 패러다임에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작용해서 후발자에게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선발자의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뭐 TV도 삼성전자가 소니보다 외국에서 마켓시어가 높고 그다음에 삼성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일본의 제조폰보다 엄청나게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있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일본 제품을 가전제품을 못 사가지고 난리지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제품 하나 선물 받으면 감지덕지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 네. 그런데 아날로그에서부터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은 아날로그에서의 성공을 떠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디지털화가 뒤처졌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빚어졌던 겁니다. 바로 일본도 이러한 선발자 함정에 빠졌죠. 제가 몸을 담고 있었던 이 모토로라 미국 대기업이었죠. 앞서 나가는 기술 혁신 기업이었는데 레이저 휴대전화 레이저폰이라는 수억만 대 팔린 그 폰에 너무 도취되어 있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뒤처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휴대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노키아 여러분 핀란드의 노키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은 노키아의 일대 기업이죠. 핀란드의 일대 전자기업이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전 세계 1위를 하던 것이 결국은 스마트폰에서 그 변화에 동승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회사죠. 대표적인 기업이. 변화 수용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소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80년대 소니는 CD 개발로 말 그대로 우리 워크맨이라고 해서 허리띠에 차고 다니면서 CD를 들으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음악을 즐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 컴퓨터하고 무선 인터넷, 그죠? 그다음에 통신망 광대역화가 일어나면서 음악이 이제는 CD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선 전파를 타고 어떻게 스트리밍 되는 방식으로 변환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음악을 옛날에 들을 때는 음악 기기를 내가 들고 다니는 스탠드 언론
떨어져 있는 하나의 독립된 음악 기기였다 그러면 이제는 스트리밍되는 망을 타고 스트리밍되는 연결된 개념으로 음악 듣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자, 그걸 쫓아가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아이팟이라는 기기가 MP3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애플한테다가 세계 지존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소니의 뼈아픈 실패죠. 변화 수용을 늦게 함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로 코닥을 들 수 있습니다. 코닥 여러분 2000년대까지 필름의 최강자였어요. 우리가 소풍이나 여행이나 뭐 갈 때 반드시 필름 사진기하고 필름을 챙기지 않았으면은 여행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필름이 없었으면은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휴대폰이었어요. 그런데 이 100년 된 이상, 100년 지금 뭐 188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한 150년에 가까워지는 회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90년대부터 시작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2010년대는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녀. 휴대폰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필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코닥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필름 매출 마켓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이것을 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경쟁자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 시장이 확 줄어들면서 코닥은 망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선발자의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코닥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은 변화 수용을 엄청나게 주문을 했고 성공한 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세계적 경기 둔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했을 때 이 양반이 구원투수로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된 이후에 모든 사업에서 시장에서 1등 내지 2등을 하지 못하는 사업은 모두 정리하라라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취임 후에 15년 동안에 회장으로 15년 동안 있으면서 매각한 사업만 230가지가 넘고, 자,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 직원들도 따라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죠. 직원의 25%에 해당하는 11만 명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어려운 시기지만 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GE라는 회사는 굉장히 130년이 넘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회사를 M&A 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잭 웰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에 매달리는 것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수익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이렇게 M&A를 통해 가지고 GE를 번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매출을 5배, 268억 달러였던 매출이 1,300억 달러로 넘어섰고 주식 가치는 30배가 넘는 가치로 상승하도록 한 전무후무한 실적을 달성을 합니다. 바로 변화 수용을 하고 획기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냈죠. 우리가 편작이라는 사람, 전설적인 명의죠. 아주 옛날에 고대의 명의로 훌륭한 의사로 소문이 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춘추시대에 채나라라는 데가 있었는데 황공이 그 당시에 채나라 황공이 여러 나옵니다만은 제나라 황공이 아니고 채나라 황공이 얘기예요. 근데 채나라 황공을 처음 봤을 때 편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께서 피부에 지금 병세가 있습니다. 빨리 돌보면은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멀쩡한데 피부에 지금 병이 있다 그러니 저놈 저기 자기 뭐
명예를 위해서 일부러 저러는가 보다 하고 무시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황공을 봤을 때 군주의 병이 이제는 피부에서 살갗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빨리 좀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황공은 그걸 무시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또 만났을 때 이제는 군주의 병이 이게 창자하고 위속에서 위속까지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환공은 이 사람이 자기 뭐 능력을 의시되기 위해서 뭔가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무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천작이 군주를 보고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군주가 깜짝 놀라서 저 친구 좀 한번 잡아다가 물어봐라. 왜 도망갔는지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병이 피부에 있으면 찜질로 치료가 가능하고, 그죠? 병이 살갗 속에 있으면 침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창자하고 위 속에 있으면 또 약을 먹으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제는 병이 골수 속에 있으면 이거는 생명의 운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기 발견.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 하는 이유도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조직 경영도 모든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죠. 환부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거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 경영에서 문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창의 경영의 키워드는 우리가 핵심 역량 확보죠. 이건 전번에 우리가 창의 경영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버드 교수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경쟁 우위 전략을 세 가지를 얘기했죠.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는 첫 번째 비용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있고, 비용 우위라는 것은 결국 품질 서비스는 갖게 가면서 원료, 원가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원가를 싸게 함으로 해서 싸게 다른 회사보다 싸게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마켓 쉐어를 늘려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차별화. 이것은 가격보다는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의 품질 또는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 그다음에 AS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 고객들한테 저 회사 제품은 다른 회사하고 달라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차별화라 그랬죠. 그다음에 집중화.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해서 마켓을 잘 분석을 해서 이 제품은 어느 마켓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연령대 또는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할 것이냐를 정리해서 나가는 이러한 방법이라 그랬죠. 그럼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가지고 경쟁 우위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했던 것은 뭐죠? 결국은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인재 등용, 인재를 잘 관리하고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번 강의 시간에 우리가 창의 경영과 지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강의 시간에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